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40번째 이야기. 스파르타의 신으로 추앙받은 리쿠르고스. 리쿠르고스는 스파르타의 왕 에우노모스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에우노모스의 두 번째 아내가 낳은 아들로 형인 폴리데크테스와는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에우노모스가 통치하는 동안 스파르타 사회는 매우 불안했는데, 귀족들은 서로 권력 투쟁을 벌였고 페리오이코이들은 심한 빈부격차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헬로트들은 심한 노동으로 주인에게 반감을 품었고, 노예 주인들은 헬로트가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스파르타는 혼란에 휩싸여 폭동이 일어났고, 에우노모스는 난리통에 죽었는데, 그 후 왕위는 큰아들인 폴리데크테스가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폴리데크테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고, 그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은 왕의 동생인 리쿠르고스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야심이 없던 그는 폴리데크테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폴리데크테스의 아내가 리쿠르고스에게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제안했는데,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시 왕비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뱃속의 아기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쿠르고스는 이 잔인한 여성에게 혐오감을 느꼈으나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도록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아기를 낳으면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해 동의하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안심하고 리쿠르고스를 믿었는데, 아기가 태어날 날이 다가오자 리쿠르고스는 사람을 보내 폴리데크테스의 아내를 감시하다가 아들을 낳으면 아기를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아들이었는데, 신하가 아기를 데려오자 그는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보아라, 스파르타인들이여, 국왕이 탄생했다. 리쿠르고스는 아기에게 나라의 기쁨이라는 뜻의 칼리오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이후 약속대로 조카를 왕위에 올리고 다시는 조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리쿠르고스의 욕심없는 행동은 오히려 귀족들의 반감을 샀는데, 특히 리쿠르고스에게 속은 폴리데크테스의 아내, 즉 칼리오스의 어머니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귀족들에게 리쿠르고스를 험담하며 리쿠르고스가 곧 칼리오스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모함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자 리쿠르고스는 하는 수 없이 외국으로 떠났고, 그는 칼리오스가 성인이 되어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낳으면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다른 도시 국가들을 떠돌던 리쿠르고스는 스파르타의 법과 정치 체제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크레타 섬과 소아시아, 이집트 등에서 법정치 사회에 대해 깊이 연구했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공정한 법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 이 시기에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듣고 크게 감동했는데,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그리스 곳곳에 퍼뜨린 사람이 바로 리쿠르고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는 타지에서 조카 칼리우스가 귀족들의 횡포로 권력을 모두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스파르타의 귀족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칼리우스를 깔보았습니다. 사실 칼리우스는 그들을 통제하기에는 너무 어렸는데, 스파르타인들은 이런 상태를 해결할 사람은 리쿠르고스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리쿠르고스가 왕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스파르타로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리쿠르고스도 고향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았는데,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혼란한 상황을 살펴보고 예전에 자신과 친했던 중요 인사들과 접촉해 스파르타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만으로 새로운 스파르타를 만드는 것은 어려워 그는 신의 힘을 빌리기로 하고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으로 갔습니다. 여사제는 그에게 리쿠르고스가 바로 신과 같은 존재이며 스파르타는 그를 따라야 하고 그가 만든 법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전했습니다. 또한 신탁은 그 법을 지키는 나라가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칠 것이며, 신이 리쿠르고스를 통해서 스파르타인들에게 레트라라는 법을 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들은 리쿠르고스가 신전의 여사제를 매수해서 신탁으로 전하라고 시킨 말이었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탁을 무조건 믿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리쿠르고스의 개혁을 지지했는데,
내용은 제우스와 아테나를 위한 신전을 건설할 것, 부락을 구분할 것, 왕을 포함한 30명으로 구성된 원로원을 만들 것, 시민에게 투표권을 줄 것 등이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때부터 스파르타 사회에 일어난 변화는 상당히 컸는데 리쿠르고스는 가장 먼저 부락을 다시 편성했고 호적을 정리해서 이를 바탕으로 정치 체제도 조정했습니다. 예전부터 스파르타의 왕은 2명으로 두 왕은 권력을 동시에 가졌고 한 명이 전쟁터에 나가면 다른 한 명은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리쿠르고스는 왕의 권한을 대폭 줄여 왕들은 제사와 안건을 처리하는 일만 할 수 있었고 2명에게 똑같은 권리를 주어 서로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왕족인 리쿠르고스가 이런 조치를 자발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 아테네에서는 왕을 없애고 집정권을 만들었지만 스파르타는 왕이라는 직책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스파르타에도 아테네에 아레오파고스 회의 같은 기구가 있었지만 그 권력이 매우 약했는데 리쿠르고스는 이 기구를 원로들의 모임인 게루시아로 재정비했습니다. 왕 2명을 포함해 구성원은 모두 30명이었고 왕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은 모두 선거로 뽑았는데 주로 귀족이었으며 뽑히면 죽을 때까지 일하는 종신직이었고 빈자리가 생기면 그 수만큼 다시 뽑았습니다. 왕 2명이 포함되었지만 그들에게 특권은 없었고 다른 원로들과 똑같이 투표권만 있었는데 게루시아는 평의회가 다룰 안건을 준비하고 여러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게루시아에서 새로운 원로를 뽑는 방법은 아주 재미있는데 심사위원들이 광장에 세워진 작은 천막으로 미리 들어가는데 그들은 밖의 상황을 볼 수 없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오로지 밖에서 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데 원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순서를 적은 제비를 뽑고 순서대로 광장에 설치된 작은 무대로 올라가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환호성을 보내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묵으로 반응합니다. 천막 안에 있는 심사위원들은 연설하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순서대로 번호를 적고 그 옆에 환호성의 크기를 기록해서 연설이 모두 끝난 후 환호성이 가장 컸던 사람이 새로운 원로가 됩니다. 리쿠르고스는 또 아펠라라고 부르는 민회를 설치했는데 만 30세가 된 스파르타 남성은 모두 자동으로 아펠라에 가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안건에 대해 표결할 때 표를 던지거나 선거 관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안건을 제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건에 대해 동의하면 큰 환호성을 보내고 동의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었는데 표결할 때 동의하는 시민의 수를 세지 않고 환호성의 크기를 파악하여 결정했습니다. 리쿠르고스는 감찰관 5명으로 구성된 에포로스라는 기구도 설립했는데 1년 임기의 감찰관들은 사법기관이 공정한지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에포로스는 역할이 점점 확대되어 나중에는 왕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리쿠르고스의 두 번째 개혁은 토지를 새로이 분배한 것인데 라코니아 지방을 통일할 때 늘어난 토지는 귀족들이 거의 차지해서 리쿠르고스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토지를 9천 가구에 똑같이 나누어 주기로 했고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자 리쿠르고스는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화폐를 없앴습니다. 화폐는 오로지 철로만 만들기로 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철로 만든 화폐는 너무 무거워 스파르타인들은 조금이라도 비싼 물건을 사려면 수레로 돈을 운반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리쿠르고스는 화폐의 저장과 이동이 불편해지면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마음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사치품 사용을 제한하고 집도 호화롭게 짓지 못하도록 나무를 도끼와 못으로만 다듬어서 짓게 했습니다. 훗날 한 스파르타 왕이 코린토스 왕의 궁전을 방문했을 때 그는 지붕, 대들보, 기둥 같은 것들이 반듯하게 잘려있고 아름답게 채색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속으로 코린토스의 나무는 네모 모양으로 자라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리쿠르고스 개혁의 다음 단계는 공공식당을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가난해 돈을 못 내는 사람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은 공공식당에 식량과 돈을 내고 이곳에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동일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한 테이블에 15명이 앉아서 함께 밥을 먹었는데 공공식당에 가입하지 않은 스파르타인은 법으로 시민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이 밖에 공공식당에 오기 전에 집에서 밥을 먹고 오면 안 된다는 조금 독특한 법도 있었는데 리쿠르고스가 시행한 각종 개혁, 특히 이 공공식당은 귀족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분노는 폭력 사태로 번져서 한 청년이 리쿠르고스의 눈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으나 리쿠르고스는 화를 내지 않고 그 청년을 돌보았습니다. 이런 그의 인자함과 아량에 감동한 청년은 이때부터 리쿠르고스의 추종자가 되었는데 리쿠르고스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친근하고 부드러웠지만 개혁을 시행할 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공공식당도 시간이 흐르자 별 문제 없이 운영되었고 더 발전하여 스파르타인들의 사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리쿠르고스는 국민을 군사화했는데 이로써 스파르타인들은 단체 생활에 익숙해졌고 강한 전사가 되었으며 전사를 가장 고귀한 직업으로 여긴 스파르타인들은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한편 첩자가 스파르타로 들어오거나 내부 상황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파르타 시민이 다른 도시 국가로 이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스파르타를 엄격하고 완벽한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리쿠르고스의 법은 글로 기록한 성문법이 아니었는데 법이라는 것은 글로 쓰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리쿠르고스의 개혁은 스파르타 사회 내부에 존재하던 위기를 비교적 순조롭게 처리했고 스파르타가 고대 그리스 최고의 군사 국가가 되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리쿠르고스가 세운 이 기초는 나날이 발전해서 스파르타는 훗날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국이 되었는데 자신이 만든 법을 스파르타인들이 영원히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델포이로 갔는데 그 전에 그는 신이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자신이 없는 동안 법을 잘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델포이에 도착한 그는 곧장 아폴론 신전에 가서 자신이 만든 법이 완전한지 스파르타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신에게 물었습니다. 신은 그렇다고 대답했고 리쿠르고스는 기쁨의 미소를 지었는데 그 후 리쿠르고스는 식사를 하지 않았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알려진 리쿠르고스의 개혁 중 몇 가지는 그의 연대와 맞지 않는데 후손들이 업적을 덧붙였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그가 스파르타 발전의 기초를 다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흔한 번째 이야기 발밑을 보지 못했던 탈레스와 신중한 킬론로 이어집니다.